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1월 28일 월요일 오후 3시 32분입니다. 미국 증시는 혼조하게 마감을 했죠. 금요일 날에요. 애플이 좀 약했고 나머진 비교적 괜찮았습니다. S&P는 강했고요. 혼조하게 마감을 했는데 오늘 현재 아시아 같은 경우는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선물 시장 분위기가 별로 안 좋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중국에서 나온 여러 가지 악재들이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중국발 악재라고 한다면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 이제 아직 좀 시장에 반영이 돼야 되는 반영이 안 된 악재로는 일단 그 지준율 인하라든가 중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지금 반영 중인 악재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악재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그리고 전염병 관련된 부분이죠. 확진자 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것도 악재인 것 같아요. 전염병 뭐 확진자 수가 늘어난다 자체가 악재가 아니고 이로 인해서 파생되는 게 악재인 거죠. 이로 인해서 이제 지금 그 중국의 정치 불안, 전국 불안 뭐 요런 자꾸 뭐 전국적으로 시위가 난다는 그런 이야기가 좀 나면서 시장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들고 있고요. 또 그리고 이 뭡니까? 중국이 이렇게 자꾸 봉쇄를 하잖아요. 또 전염병에 대한 대응을 봉쇄를 하기 때문에 봉쇄로 인한 경기 둔화 가능성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미쳐서 악재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전염병 자체가 악재가 아니고 이로 인해서 파생되는 전국 불안 그리고 이 어떤 경기 둔화 우려 이런 것들이 악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전국 불안, 정치 불안, 이 전국적으로 시위가 발생하고 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된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시장에 충격이 좀 클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뭐 솔직히 그 상당히 폐쇄적인 중국 내부의 상황을 뭐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죠? 다만 이제 중국에서 어떤 그런 시위가 났으니까 전국적인 무슨 문제가 난 것 같으니 일단은 시장 분위기가 안 좋겠다 이 정도로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땐 그래서 뭐 이런 점들이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제 생각에 가장 이번 주에 중요한 거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거 말고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12월 달 들어서부터 시작되는 이벤트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미국의 물가 지표와 고용 지표가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다. 이런 거는 뭐 일종의 뭐 곁다리 이런 거는 뭐 네, 이런 건 약간 부가적인 악재에 해당한다. 라고 일단은 뭐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12월 달 지나봐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어요. 근데 일단 그 지금 분위기는 분명히 안 좋긴 합니다. 이게 물론 핵심적인 악재는 아닌데요. 이 전체 금융시장에 야 이것 때문에 진짜 세상이 큰일 난다 하는 뭐 긴축 우려라든가 미국의 긴축이라든가 이런 핵심적인 악재 그런 건 아니긴 한데 하필이면 악재가 이제 오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장에 빠지면서 일단 분위기는 좀 많이 좀 안 좋아지는 그런 그러니까 지금 이 그 세계 증시가 이제 지난 2달 동안 하락하다가 한 달 동안 반등을 했죠. 한 달 동안 반등하다가 이제 지금 옆으로 벨벨벨 기고 있거나 꺾일까 말까 고민하는 좀 위험한 단계란 말이에요. 여기서가 좀 중요해요. 여기서 이제 꺾이느냐 아니면 여기서 이제 쉬었다 더 올라갈 수 있느냐 이런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이런 자리에서 일단은 뭔가 악재가 나온 거죠. 이런 자리에서 중국이 찬물을 끼얹었다. 그래서 일단 아래쪽으로 이렇게 시원하게 지금 가려고 하고 있다. 이 상황 자체가 일단 별로 안 좋긴 한 겁니다. 물론 말씀드렸다시피 12월 달에 있는 이런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이거 뚜껑 열어봐야지 더 알 수 있긴 한데 근데 뚜껑 열기도 전에 일단 벌써 증시가 아래쪽으로 벌써 짜불짜불 뭔가 가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자체가 일단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은 거라고요. 일단 그래서 이 우리가 아직 뚜껑을 열어본 건 아니지만 12월 달 지나서 뚜껑을 열어본 건 아닌데 근데 일단 뭐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금융시장에 어떤 그 실제적으로 그 뭐야 실제적으로 그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은 이 벌써 시장을 통해서 어떤 뭔가를 하고 있다. 벌써 어떤 신호가 등장하고 있다. 뭐 이 정도로 일단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정도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이런 기사들이 있다고요. 뭐 중국에서 문제가 나고 있다. 뭐 이런 것들 문제가 나고 있고 참 그리고 오늘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뭐 이것도 뭐 안 좋은 거라면 안 좋은 거겠죠, 사실. 예, 요런 일도 있긴 있었어요. 요런 일도. 오늘 아침에 미국장 개장하기 전에 오전 8시 48분, 그러니까 한국장 개장 전에 한국은행에서 이제 채권 안정 펀드를 가동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속보로요. 이거 이거가 이제 그 사실
단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호재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단기적인 측면에서 이게 뭡니까? 유동성 지원죠, 유동성 지원. 주식시장은 원래 유동성 좋아하잖아요. 돈의 힘으로 올라가는 데가 주식시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동성 지원, 이러면 호재다 라고 생각할 수 있긴 한데, 여러분들 이게 사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건 호재가 아니라고요. 이런 건 악재로 보는 게 일단 맞긴 맞을 겁니다. 저는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는 호재일지 모르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거 악재라고 보는데, 아무튼 이런 소식도 오늘 나왔다라는 거. 그만큼 지금 시장 분위기가 지난주까지는 그래도 좀 괜찮았던 것 같은데, 월요일 아침 땡 하자마자부터 뭐 중국발 악재부터 시작해갖고 한국은행에서도 갑자기 이런 조치를 내놓는 등 뭔가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지고 있다, 이런 걸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 왜 유동성 지원하겠어요? 뭔가 안 좋으니까 유동성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죠? 부양책이잖아요. 부양책. 왜 부양책을 내놓겠어요? 경제가 안 좋으니까 부양책 내놓는 거거든요. 경제가 안 좋다라는 어떤 그런 전제가 깔려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분명히 악재이긴 악재입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이게 호재로 반응할 가능성도 있는데, 근데 일단 오늘 이 뉴스 나오고 나서 시장 하락했죠. 그러니까 일단 뭐 단기적으로도 일단 이건 호재로도 안 봤다라는 거예요. 단기적으로도 악재로 봤고 중장기적으로 이건 악재인 내용이고, 하여튼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이 속보가 나온 뒤에 잠시 후에 정부에서 뭐 보증을 5조 원까지 확대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이 PF에서 뭔가 좀 그 문제가 많나 봐요. 그 부동산 PF 쪽에서. 그래서 이 PF 쪽에서 뭔가 불안감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정부에서 자꾸자꾸 부양책을 내놓고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아슬아슬한 자금 시장이다. 은행권 돈줄 풀어주고 한국은행도 참전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뭔가 이 국내 상황도 심상치 않구나라는 이런 냄새를 우리가 맡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불안감 때문에 한국 증시 하락했다. 중국발 이슈도 있지만 이런 걸로 인해서 하락을 하기도 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갑자기 신기하게 금요일날 밤까지 미국은 땡스기빙 데이라서 그런지 분위기 괜찮았는데, 월요일날 땡 하자마자부터 이렇게 안 좋은 분위기들이, 안 좋은 소식들이 나타나면서 뭐 이런 식으로 악재들이 나오고 있다. 이 정도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 뭐 전반적으로 이 분위기가 뭐 안 좋았다. 아시아장 분위기 안 좋고 잠시 후 개장 예정인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도 일단 안 좋게 출발할 예정인 것 같다. 이 정도를 일단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흐름들 쫙 살펴볼 건데요. 오늘 뭐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락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저점 자리, 뭐 의미 있는 이런 지지선 자리, 직전 저점 자리들을 붕괴시키면서 일단 방향성 아래쪽으로 일단 틀었죠. 아래쪽으로 지금까지 뭐예요? 지금까지 오는 박스권이었잖아요. 이렇게 좋게 봐줘서 이렇게 박스권이었는데, 이 뭐 주말 동안에 전국 불안 등등 이런 악재로 인해서 이렇게 하락 마감을 했다.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여기 중요한 지지선을 완전히 내려앉혔죠. 레벨 다운 됐습니다. 박스권 이제 아니죠. 그래서 지난 한 달간 이렇게 반등을 했는데, 이제 이 반등이 완전히 끝나고 이제 아래쪽으로 가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국의 일단 어떤 단기적인 추세가 바뀌었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전까진 박스권이다. 여기 지지선 붕괴시키기 전까지는 박스권이었는데, 지지선 붕괴시켰으니까 일단 아래쪽으로 저점 낮아지고 있으니까 고점과 고점, 저점과 저점 낮아지니까 하락 추세로 전환됐구나.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제 아래쪽으로 방향은 틀었으니까 뭘 봐야 됩니까? 어디까지 내려올 수 있느냐, 전저점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서 지켜보시면 되겠죠.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일본 증시도 중요한 지지선을 깨긴 깼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좀 튼튼하긴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부터 여기가 이렇게 박스권 흐름이었는데, 박스권 레벨업 했었는데 오늘 다시 되돌렸네요. 그죠? 다시 박스로 들어왔네요. 그죠? 좋게 봐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박스로 기어 들어오면 안 됐죠. 근데 일단 다시 박스로 들어왔으니까 뭐 분위기는 일단 좀 안 좋아졌다. 그렇지만 중국보단 여유로운 그림입니다. 그죠? 여전히 더 올라갈 수도 있는 뭐 그런 그림. 하지만 일단 저항에 부딪혀갖고 다시 박스권 안으로 들어왔다. 다시 박스권 대응해 주시면 되겠다. 이런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얘도 일단 뭐 레벨 다운이라면 레벨 다운이겠죠. 그죠? 박스권 위에 있다 박스권으로 갇혔으니까 레벨 다운. 일단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뭔가 분위기가 안 좋긴 안 좋습니다. 뭐 위안화 같은 거도 뭐 잠시만 좀 살펴보자면은, 뭐 보시다시피 무슨 악재가 있다고 하니까 일단 위안화가 중요한 저항을 돌파한착했어요. 여기 정도가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왜냐면은 여기 직전 고점으로서 의미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안 그래도 요 자리를 넘느냐 못 넘느냐를 갖고 여기서 일주일 가까이 싸운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근데 오늘 무슨 일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자리를 일단 완전히 넘어갔고 돌파한착을 했습니다. 위쪽으로 일단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봐주면 돼요. 여기서 일단 잘 해야 됩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위안화가 계속해서 약세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이쪽에 저항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여기 이 매물대가 많이 있잖아요. 이 매물대를 잘 소화를 해야지 위쪽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지금 매물대가 굉장히 많은 구간 안에 왔기 때문에 여기서 잘 해야 됩니다. 어떻게 될지는 아직까지 몰라요. 지금 오늘 이렇게 상승한 게 이게 결과적으로 다중고점형을 만들기 위한 또 하나의 꼭지점을 만들기 위한 과정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알 수 없습니다. 뭐 계속 더 올라가기 위한 그런 밑거름일 수도 있는데 이 다중고점형 만드는 과정일 수도 있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뭐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기는 좀 다소 어렵다라고 이렇게 일단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근데 일단 뭐 당분간 계속 올라갈 수 있다. 아주 중요한 저항 자리 하나는 돌파 한착했으니까 레벨업은 일단 되긴 됐고 단기적인 측면에서 일단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일단 봐주긴 봐주겠습니다. 하여튼 여전히 뭐 증시 하방, 달러 강세, 뭐 위안화 약세 이런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이 여전히 유리한 구간이죠, 그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이 정도를 일단 살펴봤고요. 오늘 한국 증시 여러분들 삼성전자 같은 거는 일단 붕괴가 됐죠. 이제 얘도 완전히 이제 끝났습니다. 뭐 물론 이미 뭐 오래전부터 끝나긴 했는데요. 뭐 이제 명확하게 얘도 직전 저점 자리 붕괴되면서 저점 낮아지고 있죠. 이런 식으로 고점과 고점, 저점과 저점 낮아지고 있으니까 얘도 하락 추세로 다시 접어들었다. 상승 추세 일단 끝났다. 다시 하락 추세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반등시 매도 전략 이런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요 자리 같은 경우는 이제 뭡니까? 어떤 쌍고점, 그죠? 다중고점형 중에서 여러 가지 고점을 만드는 패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쌍고점을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 직전 저점 붕괴시키고 아래쪽으로 갔기 때문에 일단 쌍고점 만들었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 쌍고점을 완성시켰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방향성 아래로 꺾였고 계속해서 아래로 쭉쭉 가면 된다. 이 정도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죠. 삼성전자 꺾였고,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오늘 뭐 별로 분위기 안 좋았죠. LG 에너지 솔루션도 보시면 59만 원이 중요한 자리인데 59만 원 오늘 위쪽으로 한번 도전했다가 위쪽에 저항 테스트하고 지금 밀렸죠. 밀렸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론 아직 어딘가 전저점을 붕괴시키진 않았어요. 의미 있는 자리는 56만 원, 56만 2천 원 이 정도 자리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 자리가 중요한 자리인데 오늘 딱 걸쳤죠. 아직까지 뭐 완전 붕괴시켜서 아래쪽으로 와르르 쾅쾅 할 때는 아닌데요. 근데 얘도 일단 뭐 글러먹은 것 같습니다. 얘도 일단 뭐 계속해서 아래쪽으로 갈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저항이 누적되고 있고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5거래일 동안 57만 원의 저항 누적시킨 거예요. 이제 아래쪽으로 가는 게 자연스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도 분위기 안 좋고 삼성전자도 이미 하락 추세고, 그러면 코스피의 대장 두 놈이 이렇게 약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코스피는 안 좋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 이런 친구들도 안 좋고 뭐 그렇네요, 그죠? 그래서 한국 증시 안 좋다. 악재도 물론 있었다, 그죠? 여기 보시다시피 한국은행에서 채한 펀드를 가동할 정도로 유동성 공급을 할 정도로 분위기가 안 좋다. 하락 마감했다 볼 수 있을 거고,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봐라 삼성전자하고 LG에너지솔루션 맛 가니까 코스피 맛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코스피 선물 같은 경우 보시면은 직전 저점 자리 살짝 지지하는 모습 보이긴 보이는데요. 그다지 지지하고 싶은 의지가 그렇게 강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단 직전 저점 살짝 붕괴시켜서 가지고 그다지 매수세가 강하지는 않구나라는 걸 좀 볼 수가 있겠고, 근데 어쨌든 아직 종가상으로 대놓고 여기 전저점 자리를 붕괴시킨 건 아니니까요. 아직 엄청난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이 쌍고점이 거의 완성된 것 같아요. 거의 완성됐다. 거의 한 90% 확률로 완성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직전 저점 자리 어디냐? 312.35 써 있는데 이 자리 이제 종가상으로 완전히 붕괴시키면 쌍고점 완성됐다라고 할게요. 아직 그 자리 붕괴시킨 건 아니니까 아직은 그냥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어쨌든 아래쪽으로 굉장히 유리하죠, 그죠? 이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늘의 하락 같은 경우는 이제 다소 좀 의미가 있었던 게, 보시면 풋옵션이 빨리빨리, 그러니까 시장이 안정될 거면 풋옵션이 빨리 죽어야 된다는 말씀 드리는데 풋이 지금 안 죽고 있잖아요, 그죠? 풋옵션이 지난번에 여기 봐라 이거 죽어야 되는데 풋옵션에 새싹이 피어오르고 있다. 월요일날 새싹이 여기서 줄기가 자라나고 꽃잎이 자라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 드렸었던 것 같은데, 보시다시피 이게 불씨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다시 이 풋옵션들이 지난번 어떤 지지선을 만들어놨던 어떤 지지력을 쌓아놨던 그런 자리까지 왔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자리를 일단 어딘가 일단 돌파 한착해 놓은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어딘가를 돌파한 척하진 않았죠. 이제 직전 고점 자리를 돌파한 척하진 않았기 때문에 얘가 뭐 당장 풋옵션이 이제 랠리를 시작한다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아닌데 어쨌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자꾸 지금 이 자리 이날부터입니다. 11월 11일부터 해가지고요. 지금까지 오늘 며칠 11월 28일까지 한 2주, 3주 가까이 돼가지고 2, 3주 동안 여기서 지금 하방 경직성이 확보되고 있다. 오늘 상승함으로 인해서 요 아래쪽에 눌렸던 거는 언더슈팅이었고 이건 속임수였고 결과적으로 여기 지키는 그림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 풋옵션 매수 세력들이 풋옵션을 위로 올려먹으려는 매수 세력들이 지금 여기서 거의 뭐 몇 주간 그 상승 에너지를 매수세를 누적시키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지금 이 풋옵션이 이렇게 튼튼하게 매수세를 누적시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게 이제 쉽게 말해 코스피가 급락할 수 있는 위험이 여기서 자라나고 있는 거겠죠. 그죠? 다시 코스피 급락 위험은 현실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콜옵션은 뭐 애초에 그냥 뭐 이제 뭐 줄줄줄 계속 죽어내려가는 거니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중요한 건 이제 풋옵션이 살아나면서 콜이 죽게 생긴 그런 그림이 거의 완성돼 간다는 게 굉장히 안 좋은 점입니다. 풋이 죽으면서 콜도 죽을 수 있는데 그러면 좀 나을 수 있는데 지금 풋이 급등을 하면서 콜이 죽을 수 있으니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시장이 급락할 수 있다. 코스피 급락할 수 있다. 코스피 급락 위험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변동성 지수를 봐도 그렇습니다. 딱 그 대폭락 이후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반등 나와야 될 자리에서 반등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뭐 어떻게 될려나 잘은 모르겠는데 어떤 패턴이 나올려나 잘은 모르겠는데 일단 하여튼 17자리는 이제 더 이상은 깨면 안 될 것 같아요. 만약 빅스가 V코스피가 위로 올라가고 싶으면 17자리는 더 이상 깨면 안 된다. 하여튼 지지력을 보이고 살아날 자리에서 살아났다. 살아나려고 하고 있다. 요 정도까지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근데 그 선물 지수가 좀 많이 약해 갖고요. 이거 아무래도 이게 시장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방향 전환 되지 않았냐. 이제 아래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냐. 고점 패턴도 거의 완성하지 않았냐. 그래서 이제 아래쪽으로 간다고 이제 도장 찍을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지 않았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직 도장 찍을 때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조금 뭐 지켜는 보자고요. 뭐 코스닥 같은 경우도 그죠? 다시 중요한 자리에 붕괴시켰으니까 반등시 매도 전략 뭐 하시면서 계속 그냥 뭐 그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올랐던 게 결국 속임수였죠. 그래서 다중고점형 혹은 뭐 쌍고점 이런 거를 만들어내는 모습 공통적으로 코스피건 코스닥이건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안 좋아요. 근데 뭐 그렇다라고 해서 여전히 지금 저는 어떤 결론을 내릴 생각은 없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지난번부터 말씀드리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좀 그 추세에 관한 고민을 해볼 때라고요. 그죠? 지금 미국에서 긴축속도 조절론 나오고 있잖아요. 긴축속도 조절론으로 인해서 달러가 약세가 나오고 그러면서 금융시장이 주식시장이 상승 추세로 전환되고 금리에 뭐 큰 변화가 생기고 이러면서 이 추세가 확 틀어질 수 있다고요. 진짜 뭐 파워르장의 생각처럼 뭐 금융위기 뭐 이런 게 안 오고 조용히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와 있다고요. 지금 이제 그래서 아직까지 저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고 다만 이제 금융시장 보면서 이제 판단을 하려고 금융시장을 일단 그 주식시장이나 달러나 뭐 금리의 움직임을 계속해서 좀 그 뭐라고 하냐 집중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어쨌든 이런 걸 봐도 이렇게 뭐 결론을 내리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아직까지는요. 다만 이제 이 증시가 살살살 꺾이려고 하는 거 또 그리고 뭐 환율이 살살살 움직이는 꼬라지를 보면은 역시나 추세 전환은 어렵지 않을까. 역시나 세계는 한번 큰 어려움을 겪어야 되지 않을까. 아직 뭐 달러 약세로 가고 아직 뭐 세계 경기가 좋아지기는 좀 그 시기상조라는 그런 느낌 정도는 드는데요. 아직 이게 이제 확실한 결론은 잘 못 내리겠다. 6대4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세상이 좀 더 안 좋아질 거다. 6. 그래도 뭐 좀 좋아지겠지. 뭐 여기쯤에서 뭐 증시가 추세 전환할 수도 있고 뭐 4. 뭐 이 정도로 일단 이 정도로 가볍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죠? 그 증시가 일단 이렇게 슬슬 꼬꾸라지고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지금 여기다 지금 6 정도 일단 무게를 둔 거예요. 아직까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하여튼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흐름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뭐 증시가 꺾였다라고 가정하에 꺾였다면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아래쪽으로 얼마나 내려오느냐가 중요하다고요. 아래쪽으로 얼마나 내려오느냐. 여기까지 내려오다 반등하냐. 여기까지 내려오다 반등하냐. 여기까지 내려오냐. 아니면 이 전저점을 붕괴시키느냐. 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잘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 드리고 있죠. 그래서 뭐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고 원달러 환율도 뭐 보시다시피 안 좋은 이슈들이 있으니까 반등하고 있다.
쌍바닥 가능성 있네. 요 정도 이야기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1315원 또 그리고 뭐 이쪽 뭐 1325원 이런 자리 이런 식으로 쌍바닥 만들어지려는 가능성이 보이고 있다. 아직까지는 뭐 쌍바닥 이런 이야기 못 하겠고요. 여기 직전 고점 자리 한 1360원은 이제 돌파 한착해야 이제 쌍바닥 완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아직까지는 뭐 특별한 일은 없어 보인다. 그래서 뭐 어떤 결론을 내리지는 않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있고, 다만 이제 그죠? 여러분들 이렇게 됐으니까 뭔가 움직일 수 있는 근거는 조금씩 더 명확하게 나오고 있죠, 그죠?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활용할 수 있는 근거들은요, 저항이 누적되고 있고 뭐 아래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당장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죠? 반등시 매도 전략, 뭐 아래쪽으로 베팅하거나 아니면 현금 보유하고 있거나 뭐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밤 뭐 미국 증시 뭐 이런 것들 살펴봐야 되는데, 하여튼 미국 증시는 빨리 가야 됩니다. S&P는 빨리 가야 돼요. 무슨 이야기냐? 지난번에 4천을 돌파한 착 했어요. 한 8거래일 동안 못 넘던 저항을 돌파한 착 했으니까 그만 4천 부근에서 놀고 이제는 4천을 밑바닥으로 해서 이제 이 자리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줘야 됩니다. 빨리빨리 이 4천 부근을 졸업해야 돼요.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졸업 못하고 자꾸 4천 부근에서 다시 논다? 그럼 다시 말짱 도루묵이죠, 그죠? 그런 점들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는 4천에 대한 지지력 테스트하고 있네요. 이런 관점 오늘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오늘 종가상으로 4천 붕괴시키면은 아래쪽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다시 살아나겠죠? 네, 무슨 이야기인지 다 아시겠죠? 나스닥 같은 경우는 뭐 계속해서 박스권 안에 있으니까 제가 뭐 딱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다만 11,780이라는 자리 또 붕괴시키고 있으니까 안 좋구나, 이 정도 볼 수 있을 거고, 하여튼 제 생각엔 여기 있는 이 장대 양봉의 종가 11,630 정도 되는데요. 최소한 이 자리는 붕괴시켜야 뭐 강하게 아래쪽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스닥은 박스권이라 뭐 딱히 할 말이 없네요.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변동성 지수 관점에서 잘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요즘에 미국 S&P 지수나 한국 코스피나 자리가 좀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변동성 지수의 모양들이 비슷비슷하다고요. 코스피 변동성 지수, V 코스피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일단 오늘 점프를 하면서 바닥을 만드는, 단기 바닥을 만드는 듯한 신호를 보여줬는데, 이 자리가 이제 완전 추세 전환 될지 안 될지는 아직 몰라요. 아직까지는 단기 바닥 정도 만들었다 볼 수 있을 텐데, 근데 이제 이 미국 S&P 이 빅스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단기 바닥을 만들었다, 아직 그런 이야기 못 할 때거든요. 얘가 오늘 단기 바닥 만들 수 있는지 이런 여부들 잘 보시면 되겠죠. UVXY 베팅을 할 수 있는지 오늘 밤에 이런 거 고민들 좀 잘 해보시고요. UVXY는 이제 최소한 이제 뭐 여기 있는 뭐 7.7 이런 자리 깨면 안 돼요. 이런 자리 이제 절대 깨면 안 돼요. 이 종가상으로 무조건 7.7 위에는 올라와 있어야 됩니다. 이거 7.7도 깨면 이건 희망 없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요 정도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뭐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죠, 그죠? 뭐 유럽 증시 여전히 뭐 강하지만은, 하여튼 그래요. 유럽 증시는 뭐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하기 때문에 뭐 제가 뭐 아래쪽으로 보라 이런 이야기 할 수 없고, 하여튼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또 그리고 어쨌든 근데 문제는 오랜 상승으로 인한, 오랜 급등으로 인한 피로감은 많이 누적되고 있다. 이 정도 이야기는 드릴 수 있겠죠. 다만 이제 지금이 타이밍은 아닌 것 같다. 어딘가를 붕괴시키면, 제 생각엔 여기 정도를 붕괴시키면은 이제 그러면 이제 아래쪽으로 볼 수 있을 근거는 생긴다. 이 정도 이야기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독일 증시고요. 달러 인덱스 이런 것들 그죠? 계속해서 쌍바닥 테스트하고 있어요. 물론 매수세가 굉장히 약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죽을 수도 있는 거니까 이 주변에 쌍바닥 테스트 잘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 금리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데요. 긴축 속도 조절론 때문에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꼬라지 보니까 계속해서 보니까 금리는 추세 전환 되려고 하는 게 아닐까 싶긴 합니다. 여기 있는 전저점 자리 이거마저 붕괴시키면 좀 심각할 것 같아요. 이것마저 붕괴시키면은 일단은 뭐 원칙적으로는 뭐 최소 중기적인 하락이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이 자리가 붕괴되면요. 그러니까 근데 아무튼 금리가 계속 떨어지면은 이게 뭐 이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니죠.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이제 갈수록 심화되니까, 장기 금리가 계속 내려오면 장단기 금리 차가 계속 박살나서 채권 시장이 이상해지니까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 정도는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도 이 10년물 국채 금리도 여기 쌍바닥 찍을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봐야 될 건 얼추 다 본 것 같고요. 확실히 어쨌든 중국에서 안 좋긴 안 좋나 봐요. 원자재 이야기인데, 이 중국에서 뭐가 안 좋다 이러니까
수요가 둔화된다 이러면서 국제유가는 계속해서 하락 추세 역시나 진행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한 모양입니다. 보시다시피 전저점 자리 여기 이 76달러 뭐 이런 자리 9월 말에 만들어놨던 저점 자리 붕괴시켰기 때문에 역시나 하락 추세 계속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등시 매도 전략 계속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 자체가 야 이제 국제유가가 떨어지니까 인플레가 해소될 수 있을 거야 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거 자체가 이제 경기 둔화 우려를 보여주는 신호이기도 해서 사실 좀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드려야 될지 잘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금 현재 하락하는 건 중국 때문인 것 같다. 그리고 유가는 계속해서 떨어질 모양인 것 같다.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 콜록콜록 하니까 보시다시피 이렇게 구리값 이런 것도 안 좋죠. 원자재들 얘네들도 추세 전환 하나. 구리 같은 경우 특히 얼마였어요? 지금 보시면 이 부근에서 지금 굉장히 다중바닥형 만들고 추세 전환 할 수도 있는 자리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에서 콜록콜록 하니까 지금 다시 이제 또 아래로 벨벨벨 또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분위기 굉장히 안 좋아졌죠. 지금 그래서 하여튼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 근데 아직까지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그런 결론은 못 내리겠다. 그냥 일단은 원자재들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것 때문에 아래로 가고 있구나. 요 정도만 그냥 이제 이런 현상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어떤 결론은 아직까지 저도 못 내렸고요. 현상만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보고 있습니다. 현상만요. 그래서 뭐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 하여튼 뭐 이런 뉴스들이 있더라고요. 그죠? 세계 채무가 2분기 연속 감소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벌써 이게 세계 경제가 안 좋다라는 뭐 그런 아주 뭐 명백한 증거이긴 합니다. 근데 아무튼 이게 우리가 투자하면서 생각해야 될 게, 세계 채무가 2분기 연속으로 감소했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증시는 계속해서 아래쪽으로 빠져야지, 이런 관점은 곤란할 수 있다고요. 이미 이런 거는 증시가 한참 동안 하락을 하면서 선반영된 내용일 수 있어요. 앞으로 흐름이 더 중요한 겁니다. 지금은요. 이런 소식은 솔직히 뭐 별로. 그냥 아무튼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긴축을 하면서 디레버리징 구간에 들어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거. 긴축이라는 게 정말 이렇게 정말 막대한 효과가 있구나, 이런 거를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계적인 뉴스가 나온 게 좀 처음인 것 같아서 한번 보여드렸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세요. 제목 찾으셔가지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약간 이제 부가적인 이야기인데, 뭐 보시면 내년엔 중국인도 뜬다 그러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알 수 없는 거예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앞에 있는 이 부분은 동의합니다. 제동 걸린 미국 증시라는 거는 동의하는데요. 내년에 중국인도가 뜰지는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제 보통 이제 지금 현재 이제 2020년, 21년에 막 버블이 있었진, 증시에 막 버블이 있었죠. 이 버블 대장이 누구였습니까? 나스닥, 또 그리고 비트코인, 이런 친구들이 대장이었잖아요. 나스닥에 누구 있죠? IT 빅테크 있었고, IT 빅테크를 보조해주던 뭐 반도체 이런 친구들이 있었죠. 그런 친구들이 대장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친구들이 대장이었는데, 또 그리고 나라로 보면 뭡니까? 한국이 주도했어요? 아니죠. 미국이 주도했죠. 미국이 주도했던 세계, 나스닥, 비트코인이 주도했던 버블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만약에 이제 다음번에 금융위기가 오고, 다음번에 이제 또 언젠가 또 시장이 또 좋아지고 세상이 좋아질 거 아니에요. 다음번에 좋아질 때 미국이 바로 좋아진다? 아닐 가능성 높다고요. 나스닥이 또 좋아진다? 아닐 가능성 높다고요. 비트코인이 또 좋아진다? 아닐 가능성 높다고요. 버블이 터지면서 위기가 오고 나서 새로운 장이 설 때는 새로운 주도주가 나타나거든요. 새로운 종목들, 새로운 나라에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 잘 나갔던 친구들은 좀 잊으시라는 게 일단 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이긴 합니다. 뭐가 될지 몰라요. 뭐가 이제 다음번 시장을 끌고 나갈지 알 수는 없는데, 최소한 비트코인은 아닐 거다, 미국은 아닐 거다, 나스닥은 아닐 거다, IT 빅테크는 아닐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궁금하시면 이제 그런 거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 카카오 있죠. 카카오 주식 차트 한번 월봉으로 놓고 한번 보세요. 2000년 IT 버블 때 난리 났었던 종목인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나? 20년 기었죠. 20년 기고 나서 이번에 한 번 더 해먹었죠. 또 20년 길 수도 있다는 카카오 주식, 이런 거 한번 보시면 되고, 카카오 말고도 사실 이런 예가 되게 많아요. 2008년에서 2011년도 사이에 한국 증시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이때 잘 나갔던 친구들, 뭐 조선주니, 뭐 증권이니, 뭐 건설이니, 뭐니, 하여튼 당시에 뭐 화학이니, 뭐 엄청 좋았던 친구들, 그 뒤로 10년간 흐름이 어땠나들 한번 살펴보시라고요. 이때 당시에 주도주였던 친구들이 다시 살아나는데 10년, 20년이 걸렸다라는 걸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
이런 사례들 한번 그 예시로 삼아서 한번 좀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하여튼 그래서 다음번에는 미국도 아니고 비트코인도 아니고 나스닥도 아닐 거다, 뭔가 다른 걸 찾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런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중국인도 요건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일단 미국은 아닐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까지 할게요.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